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서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비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남북 정상 합의 가운데 처음으로 법제화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이제 어떤 남북 간의 합의서가 이 비준된 게 2000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북 경협 합의서 이것이 2001년에 국회에 제출됐고, 비준돼서 발효된 건 이제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여러 가지 이제 야당과의 논쟁 속에서 진통이 좀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발효가 됐고, 2004년에도 경협과 관련해서 9개 후속 합의서가 국회 차원에서 비준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비준된 것보다는 비준되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4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한 10개 정도의 합의서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고,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해 대선에서 이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법제화가 남북 정상 합의 가운데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하나의 이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안 지킨다고 하면 어떤 별도의 강제 조항, 처벌 조항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행 시 특별한 강제 조항이 없어서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준은 상당히 그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좀 더 크다. 이런 이제 분석이 지금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평양 선언은 판문점 선언과는 달리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또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도 아직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부속 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입니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불필요한 정쟁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고 국회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법제처 유권 해석을 보면요, 법제처가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평양 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따로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법제처 해석을 다시 논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행 성격이 강하니까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부속 합의서 성격이 강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의 그 출발이나 기본이 되는 것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을 요청을 해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그러면 있죠. 부속 합의서 성격의 이 대통령이 비준한 이 평양 선언 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영 잘못됐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소 국장도 설명하셨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14선언,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었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때 국회 비준을 하지 않는 바람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게 휴지 조각이 됐다.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판문점 선언에는 국회 비준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이 청와대로 초청해서 각별히 부탁까지 하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러면 판문점 선언이 그렇다면은 평양 선언이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마땅히 판문점 선언이 그렇다면은 평양 선언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군사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문점 선언을 먼저 국회 비준을 받고 나서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서의 그 비준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서둘러야 되겠다 그러면 같이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에다 요청하는 것이 맞다. 예.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는 지금 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과 관련해서 이게 뭐 야당이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집권당에서 하는데, 예. 그것은 국회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당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얘기다. 당장 야당 중에서도 바른미래당은 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도부가. 예.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당으로서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정말 국민적인 이 동의도 좀 구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풀어가는 노력을 제대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불쑥 평양선언부터 대통령이 비준해서 시행하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예.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정치적 후폭풍을 정부와 대통령이 그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박사님께 그 질문을 계속 좀 연결을 해서 드릴게요. 야당에서 이 정도 반발이 있을 거라고는 정부 여당에서도 충분히 감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뭐 아까 소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정부 때도 2년이나 걸려서 국회 비준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까? 그럼 뭔가 군사 분야에 있어서 이를테면은 GP의 철수라든지 NLL의 이 상호 후퇴라든지 예. 하는 것들을 기정사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를테면은 정말 무슨 남북 관계 진전에 있어서 대목받기 같은 거를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국민들 수준에서는 이런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안타깝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과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보수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문제를 들고 아마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리고 지금 또 법원에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상위 합의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후속 합의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대통령 단독으로 비준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 부분은 야당 입장에서는 보면 상당히 선우가 뒤바뀐 거고 본말이 전도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가면 왜 정부는 이렇게 서두를까? 그거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북미 간에 지금 이 핵 협상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마중물, 나름대로 추동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합의 자체가 사실 지금 벌써 11월부터 시작되기로 돼 있거든요.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이 그렇기 때문에 24일이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이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뭔가를 해야만 남북 관계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예. 그러한 상태로 가야만 나중에 무슨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뀌더라도 남북 관계가 진전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절박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까 우리 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저는 과연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지금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남남 갈등이 해소되고, 그리고 남쪽에서의 우리 초당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단 한 실질적인 진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과연 이러한 것을 법치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풀 필요가 있었다. 예. 그러한 노력이 없이 너무 서둘러 가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새로운 또 다른 남남 갈등과 대립과
대립의 심화를 갖고 올 경우에는 예. 오히려 이 목적했던 이 속도전이 오히려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예. 이를테면은 북한은 지금 조급하게 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호흡을 안 맞출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우리는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북한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국회에는 야당이 있어서 예. 또 언론이 있어서 이게 쉽지 않다. 뭐 북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야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당신들이 좀 더 성의를 보여달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핵화 쪽으로 한 걸음을 더 가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법을 문재인 정부가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법제처에서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법제처장 김외숙 청장이시죠. 임명 당시에도 사실은 뭐 코드 인사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혜숙 처장인데 지난해 6월까지 이제 법무법인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6월달에 법제처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예. 법무법인 부산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근무했던 그런 법무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낙하산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법제처 해석이 2007년과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에는 그 14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행 조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고 오히려 후속 조치인 남북 그 총리회담 합의서 부분은 사업 계획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이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게 2007년 법제처 해석과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치의 영역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뭐 법원이건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경남도 국감에서는요, 드루킹 사건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야 설전이 30분 넘게 이어졌는데요. 현장 영상 잠시 보시죠. 마음고생이 많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경인선 가자 5번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소개해 주셨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경남 도정 국감. 자, 제가 물을 테니까 소개하셨냐고요. 들어가지 않은 것 과정에서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뭔가 질문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조사 과정에서 계속 떠드세요. 이거 시간 꺼주세요. 시간 좀 꺼주세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위원장에게 그 보고를 드리고 그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지사님의 입장을 물어보는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계속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추의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국정감사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고 밝혔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동영상을 틀면서 드루킹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여권 쪽에서는 경남도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조원진 의원 쪽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사님, 드루킹 사건이 이 경남도 국감에서 다뤄졌어야 할 문제였을까요? 그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이제 국감법을 가지고 그 반론을 폈잖아요. 뭐 그 국감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원진 의원이 형사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그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경상남도 도정이 드루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원만하게 잘 꾸려고 질 수 있는지를 걱정해서 물었는지는 그것은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단체장이 형사사건에 소추되어서 재판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경우에는 드루킹 사건이지만 다른 지사들 경우에는 선거법 관련으로도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경우에 그 사건 자체를 일체 질문하면 안 되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당장 그 김경수 지사 경우에 경남이잖아요. 창원. 예. 재판은 아마 서울에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재판 날짜마다 불출석할 거라면 몰라도 출석할 거라면은 하루 도정 비우는 겁니다. 예. 연차 쓰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드루킹 사건의 그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경남 도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재판의 과정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될 텐데 이것이 경남 도민들한테 주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의미의 충격은 일반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 받는 충격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저는 형사소추 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을 국감장에서 질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제 이 그 청문위원들, 국감위원들의 질의가 정말로 소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당신 이거 죄 저지른 거 아니냐, 범죄 이거 시인해라, 이런 식의 추궁으로 간다면 그건 적절치 않겠죠. 그러니까 조은진 의원의 그 질의를 저희가 지금 여당 의원들의 그 반발 때문에 시작만 보고 지금 실제로 어떤 질의가 진행됐는지를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예. 차 교수님. 예, 이번에 행안위 국감 일정, 특히 지방 국감 일정을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서울, 수원 찍고 창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걸 다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박원순, 이재명 찍고 김경수로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권의 차기 잠재 대권 주자라는 것이죠. 예. 그런다 보니까 이 지금 그 행안위 국감 자체가 자칫 여권의 잠재 주자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흠집을 내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경남 도정에 상당히 드루킹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 부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추가된 것처럼 비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국정감사, 특히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유임 사무나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이 여러 가지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것이 그것이 주된 목적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위상이나 그러한 향후 그런 예상되는 행보에 대해서 현재성의 성격으로 국정감사가 치우쳐진다고 한다면 그 국정감사의 본래하고는 벗어났다. 그리고 어제 사실 그 경남도정에서 드루킹 사건 조은진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야당 의원들이 제기를 했는데 뭐 결정적인 뭐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당히 법원에서 또 특검에서 지금 상당히 다투고 있는 내용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봐야 오히려 시간 낭비고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을 오히려 스스로 훼손한 결과를 자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역에 내려가는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인 이 관심도가 사실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를 포함해서 서울시 국정감사는 뭐 항상 화제였지만 경남 국감까지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었던 새로운 진술들이 몇 부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진술들은 이제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막 엄청나게 뉴스가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이제 어제 진술 내용 중에 조금 주목을 끈 것이 경공모, 이거 경제적 공진화 모임, 드루킹 김 씨가 만든 지지 조직이죠. 이 경공모의 최종 목적은 재벌을 인수합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바탕으로 두루미마을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이제 진술을 도 아무개 변호사가 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최측근 인물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재벌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회에 좀 어떤 영향을 행사를 해서 인수합병 관련된 이 법률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정치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뭐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시에 이제 경공모 설명 자료에도 좀 나왔었는데 이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재벌 지배 및 구조 변경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 바가 있고 또 드루킹 김 씨가 이 도모 변호사가 이제 드루킹 김 씨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가 일본 대사로
그 당시 추진되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배경이 결국 일본 대사로 가서 일본의 자금을 좀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우리는 양아치가 아니다 라면서 개성 특별 행정구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서 일본 자금을 좀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 등등의 얘기를 한 부분이 이제 이미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 재벌 인수합병 부분은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거에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법정에서 정확하게 진술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확실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보니까요.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